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상황리에 막을 내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화두 역시 AI였습니다. 그런데 이 AI를 만들고 훈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핵심 부품 GPU가 없어서 전 세계가 아우성인데요.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GPU만 확보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막대한 전력 소모, 우리만의 소프트웨어 기술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GPU 26만 장이라는 엔진이 우리 산업계에 어떤 기회를 줄지, 또 세계 3대 AI 강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진짜 과제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열린 토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희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의 GPU 26만 장 공급 약속을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CEO가 약속한 거라서 저는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공짜로 준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한테 우선 판매할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건데 기뻐하는 거잖아요. 경쟁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엔비디아를 따라갈 경쟁이. 누군가가 경쟁이 나와서 시세도 다운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한테 26만 개 주는 거가 앞으로 발전에 있어서 좋게 활용돼가지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향후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AI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 GPU를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뭐 지금처럼 챗GPT에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수준에 먼저 선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지 않을까. AI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그걸 활용해서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서 그렇게 되려면 워낙에 자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될까라는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데가 뭐 정치적인 요즘에 변수도 많고, 트럼프가 외부로 GPU 집 나갈 일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강국을 논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자원을 가지고 뭔가 AI를 펼칠 수 있는 기회지 않겠습니까?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요즘 뭐 AI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AI팩이 아니라 AI팩 있다, 팩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먼저 우리가 컴퓨터 하면은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GPU가 과연 무엇이길래 예. 이렇게 열광을 하고 또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 먼저 그 부분부터 경 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오늘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라디오로 듣고 계실 텐데 네. 화면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수천만 개의 화소가 있는데, 제가 원래 GPU는 게임용으로 익숙하잖아요. 그 수천만 개의 쉴 새 없이 그 컬러 데이터를 쏴줘야 되는데, 이게 CPU는 대학에서 수학 시험을 치면 논리 구조에 따라서 답안지가 한 10장 나오는 어려운 문제라 그러면은, 이거는 1 더하기 1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막 5천만 개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수준은 낮지만 네. 단순한 연산을 엄청나게 많은 연산을 빠르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계산기,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라졌고, 네. 또 그 속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장치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예, 인간 기준으로 보자면 거의 무한하다 이렇게. 예, 바로 그 GPU가 앞으로 뭐 AI 시대의 생성형 또 인공지능 이런 곳에서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김 소장님, 엔비디아가 또 젠슨 황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녹여 넣어서 SNS에 엔비디아 공식 SNS에 한국 관련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적극적인 배경이 뭘까요? 이 젠슨 황의 한국과의 인연은 좀 각별합니다. 네. 젠슨 황이라는 분은 대만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이민 초기에 생활이 어려워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등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AMD라는 회사를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비전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 사업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게 1993년인데 그 후로 부도 위기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한치가 다르게 계속 발전이 어디로 튈지로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젠슨 황이 한 것은 게임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별로 초기에 인기를 못 끌었습니다. 그런데 부도 날 때마다 한국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 그게 바로 한국의 게임 업체들, 한국의 PC방 사람들이 열렬하게 게임을 작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GPU라는 건 동시 병렬형으로 계산을 동시에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예. 게임한테는 딱 적합하다고요. 그래서 젠슨 황은 어려울 때마다 한국에서 위기를 돌파했고 그래서 용산에 직접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심지어 용산에 엔비디아 사무소까지 차렸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요즘 엔비디아가 좀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된다고 그러지만 예.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거대한 조정기를 맡고 있는데 예. 그 조정기에서 예. 한국과 한번 손잡고 제2의 도약을 해보자. 그래서 영상에서도 한국을 찬양하고 같이 손 한번 잡아보자는 그런 진심이 좀 느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과 대만이 우선일 테고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젠슨 황은 어느 쪽이 우선일까요? 당연히 대만이 우선이죠. 아니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요. 중국이 우선입니다. 아. 중국에 팔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와의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그 무역 전쟁 속에서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그 저급 반도 CPU도 중국에 팔 수 없도록 하겠다. 저사양 GPU도 중국에 보낼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그래 좋다. 우리 엔비디아가 안 쓸게. 공식 선언을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시장에 거대한 판매를 노렸던 엔비디아로서는 대체 시장이 필요했고 그 시장 중에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비즈니스 세계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 공짜 정심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좋아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이 엔비디아가 GPU 만들어냈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돈까지 더 주면서 돈 얹어줄 테니까 좀 팔아라. 후퍼 시리즈 팔아라 했는데 잘 안 팔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일방적인 하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엔비디아의 노림수가 있다. 엔비디아의 저희 그 전략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실수 없이 이번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해야지. 그냥 선물 받았다. 엔비디아 땡큐 할 때는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좀 냉정한 말씀부터 해주셨습니다. 예. 경 박사께서 보시기에는 네. 26만 장 이런 파격적인 우리는 이제 선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협력적 의미 네. 또 상업적 영업적 의미가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김 소장님 말씀이 이제 중국 매출 상실분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대체 판로를 좀 찾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한 5년 전 정도에 국가적으로 국방수권법 예산에 의해서 국가 인공지능 전략 보고서가 750쪽짜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 시민들께서 이제 우리 생활을 이롭게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국가 주도권, 이 세계의 패권을 잡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5년 안에 초인공지능이 나온다는 샌프란시스코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도달해야만 한다라는 모든 목표가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팔 가능성이 이제 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좀 매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20년 대비 올해 매출액이 13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한 190조 원 정도 될 걸로 보거든요. 이게 인텔이 원래 매출을 연 한 100조 정도 했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엔비디아의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화를 쓴 건데 근데 앞으로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5% 정도에서 안정화될 걸로 보이거든요. 아, 급성장보다는 조금 예. 이제 안정적인 성장으로 예, 네. 전체적으로 이제 거대 얻어 모델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아무래도 큰 손 고객을 좀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HBM의 공급선을 좀 다변화해야겠다. 그래야 단가도 좀 깎고 공급망 안정성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좀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 박사님 말씀은 젠슨왕의 단독적인 판단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 미국 정부와 중국과의 이 관계에 대한 또 상황 판단 또 우리와 협력을 해서 영업적인 이익 또 우리가 기술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직 향후 보조를 맞춰가는 부분 자 이런 다 교감이 동반됐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요. 지금 미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 뒤질 수 있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고요. 또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이 GPU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 그쪽으로 그 GPU를 사가는 곳이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곳인데요. 오픈 AI 이런 대부분 제너레이티브 챗 GPT 같은 거 이런 거 생성형 하는데 이게 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벌린다는 거죠. 돈이 네. 초부터 안 벌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결국은 인공지능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림 그려달라 또 지식 가르쳐달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나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은 그 인공지능을 컴퓨터 화면 밖으로 꺼내서 사람과 같은 피지컬 인공지능을 만들자.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제조업과 연결시켜서 이를테면 팩토리 AI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산업 생산 기술을 혁신할 수 있고 무기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가기에는 예. 현재 미국의 IT 기업하고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조업이 있는 나라하고 해야 되는데 중국이 제조업이 지금 세계 제일 강하죠.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만한 카운터파트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의외로 반도체 회사도 아닌 현대차에 네. 정의대전 회장을 불러서 우리 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피지컬 AI거든요. 그런데 뭐 그다음에 경 박사님 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고대역 메모리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지금 SK 하이닉스인데 HBM요. 네. 예, HBM 그게 하이밴디지라고 해서 고대역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SK 독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고품질에서는 SK가 비싼 돈을 요구해도 엔비디아는 줘야 되고 그래서 삼성을 좀 키우자. 그래서 삼성에다가 피지컬 AI를 통해서 이를테면 요즘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 가상 공간과 실물 공간을 연결해서 제품의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예. 그런 것도 인공지능을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삼성을 도와준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의 GPU가 옴으로써 우리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엔비디아나 미국 쪽에서도 상당한 노림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삼성동에 와서 또 깐부치킨에서 정의선, 이재용 두 회장을 깐부로 해서 상당히 또 밀착 관계가 만들어진 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 26만 장을 도입할 게 아니라 100만 장 정도 도입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요. 26만 장도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하. 우리 지금 누적적으로 들어온 게 4만 장이 채 안 되는데 저사양품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26만 장은 그곳에 5배가 아니라 10배쯤 되고요.
또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생산량이 팔 때가 아직은 많기 때문에 한국에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26만 장도요. 바로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5년간 예. 상황 봐서 턴턴 주게 한 해에 5만 개도 채 안 들어오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한 해에 100만 개씩 받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26만 개가 결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없었으니까 예.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경 박사님 이 26만 장 우리가 계속 25만 장이 아니라 26만 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될 텐데 예. 이게 뭐 금액으로 보나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잘 또 체감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예, 어느 예, 정도의 예. 가치입니까? 예, 일단 하정우 수석이 이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권 수준이다. 그거는 팩트이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내가 3등이야 이랬는데 이제 1등이 100점이고 2등은 뭐 40점인데 나는 10점이다. 그리고 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큰 격차가 있는 예, 3위일 수 있다 이런 건. 예, 저희가 아무래도 생각하면 경제 되겠네요. 규모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희망적으로 26만 장 우리나라가 정말 잘 데이터 센터를 잘 지어서 운영한다면 한 서너 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GPT-4급 모델, 이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을 끝내는데 4개월 정도 여기 파라미터를 1조 7천억 개 쓰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달리 4 이미지 모델도 파라미터를 5천억에서 1조 개 쓰는 거를 훈련을 3개월 안에 독자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AI 자율주행 여기에 이 GPU 5만 장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테슬라 정도의 어떤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자율주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율주행에서. 그래서 굉장히 큰 컴퓨팅 파워인 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 박사님, 예. 젠슨왕도 해냈는데 예. 우리도 뭐 반도체 상당히 선도 국가이고 네. 그래도 이 기술 또 예. 테크 네. 예 정말 기발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GPU를 못 만드나요? 저희가 원래 반도체 사업을 83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64K D램을 개발한 다음부터 사실상 우리 경제가 어떤 물건을 더욱 값싸고 정밀하게 만드는 거로 대량 양산형 경제를 했기 때문에 로직 반도체 소자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건 핸드폰에 태워서 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예. 있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로직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가 쿠다 생태계,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로직에선 중요한데 예. 그쪽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몇몇 뭐 유니콘 기업, 퓨리오사 같은 기업들이 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젠슨왕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소장님, 김대호 소장님, 하정우 이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이 이 GPU 26만 장 공급에 대해서 초거대 AI 혹은 AI 주권 확보에 이 상당히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기대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인공지능의 GPU의 한 부품인 HBM 납품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26만 장이 블랙웰급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단계적으로 들어오든 한꺼번에 들어오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도 구축하고 우리에 맞는 교육도 시키고 활용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소브린 AI를 하자. 주권이란 뜻입니다. 소브린이. 그렇습니다. 예. AI 주권 지금 말이죠. 그 검색 엔진에 들어가 보면 검색 엔진에서는 네이버나 우리 또 다음 같은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어떤 대상으로 한 그런 검색이 있어요. 그런데 AI는 통역, 번역 이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챗GPT 쪽에서는 우리나라께 완전히 힘을 못 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만들어 놓고 미국 기업이 만들게 되면 특히 이 AI는 자율주행을 하더라도요. 현대가 자율주행 기술을 아무리 발전을 시켜도 쿠다 시스템 동을 통해서 그 기술을 미국 엔비디아에서 다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26만 장 정도 들어오면 각 기업들도 네이버,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 이런 회사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피지컬 AI를 만들면서 또 데이터 센터도 구축하고 특히 정부에도 약 5만 장을 따로 팔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부가 사실상 그 인프라를 AI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그 대목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 반도체 생태계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각자 자기 잘하는 것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하이웨이라고 요즘 흔히 얘기합니다.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당장에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정부가 그런 것을 해주면 대학이나 또 일반 중소업체 벤처에서도 문자 그대로 이제 그 플랫폼 속에서 연구하고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는 경부고속도로, 2020년대는 AI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호 선생님 또 이제 많은 또 관심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 AI, HBM 그리고 이제 GPU의 이 판도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삼성동 치킨 모임에는 이재용 회장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HBM에서 계속 더 쫓아가거나 네. 아니면 이번에 치킨 모임을 한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더 뭔가를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가? 네. 판도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지금 삼성이 지금 DRAM 장사를 잘 하다가 SK가 올해 이제 삼성전자를 넘어서게 된 것은 그동안에는 원래 반도체 수요 구조의 중심이 모바일 시장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1년에 14억대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한 200억대 깔리다 보니까 반도체의 수요 무게 중심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옮겨가고 있던 시기에 AI 붐이 터지면서 HBM 단가가 엄청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에서 한 발 늦었지만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HBM4에서는 한 세대 더 높은 D램을 적층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소버린 AI라든지 국가의 AI 주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에 너무 저희가 목을 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깐부 치킨도 먹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RM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가속기와 프로세서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시장 자체가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2029년에 엔비디아 GPU 매출이 한화로 한 270조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든지 엑시온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말고 다른 빅테크의 가속기 매출 규모가 13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다 지금 HBM3E 제품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HBM을 지금 엔비디아한테 납품할 때는 우리가 의리인데 우리도 사실은 매출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GPU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가 아니라 여럿이 되면 예. 이제는 우리가 좀 주도권을 잡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잡을 수도 슈퍼 있겠네요. 의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기술만 잘 만들면 앞으로 우리 양사가 동시에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경 박사님께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서로 싸울 이유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데 HBM은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D램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그래서 고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김 소장님 벼랑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 태평양을 건너서 날아왔습니다. 자, 이 최첨단 칩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와서 하라.
그러면 한국 수출도 국경선 넘지 않고 한국 기업이 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공지능 업무가 제한적이 되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 박사님 말씀 잘하신 대로요. 지금 인공지능 분야는 이게 단순히 생성형 GPT 앞에 갖다 뒤에 넣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주도권을 지금 산업의 판이 새로 짜여지고 있고 특히 무기 제품 같은 데서는 결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블랙웨어를 쉽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에 준다 하더라도 서로 주더라도 조건을 어디 사용하라든지 조건을 그릴 것이고 현재 지금 벌써 외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바로 엔비디아의 블랙을 사용하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쉽게 블랙웨어를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 박사님 그런데 그런 내용들 앞뒤 확인 안 하고 젠슨 왕이 그것도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NB, 넥스트 버전, 네. 그다음에 인비디아의 의미까지 담아서 이름이 엔비디아인데 네. 확인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는 안 그럴 거고 그냥 얼음장을 놓는 걸로 봐야 됩니까? 현재 이제 수출 통제 레짐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이 티어 1 동맹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GPU 수출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제한은 받지 않고 있고요. 2티어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하나마다 1,700개로 지금 제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성국에는 못 들어가는데 근데 1티어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 GPU의 수출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이 초인공지능에 먼저 중국보다 도달을 못하면 세계의 주도권을 잃는다라는 국가 생명과 어떤 헤게모니 측면에서 이걸 접근하기 때문에 젠슨 황하고 아무리 깐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 CEO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건 뭐 여하튼 우리 정부가 또 풀어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GPU는 AI 반도체는 전력량 소모가 엄청납니다. 자, 지금 이 26만 장이 동시에 가동되면 산술적으로는 20만 도시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전력난 문제 그래서 뭐 정치권 공방도 있긴 합니다만 김대우 차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까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당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싶어도 전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전기 먹는 하마 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면 다른 산업이 전기 부족으로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인프라가 최근에 크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정말 인공지능을 해야 된다면 인공지능 인프라 깔기 이전에 전력 기반부터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대목은 비단 이 GPU 26만 장이 들어오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전기를 소모하는 이를테면 가상화폐 쪽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소모가 과거에 보지 못하던 상당 부분 영역에서 새로운 수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산업 전력 수급 계획을 처음부터 전 다시 짜야 될 정도로 상황이 다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특히 이 전력 설비나 이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능력은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하면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뭐 원전 가동이냐 또는 신재생 에너지냐 뭐 이 논란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산업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고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사실 반도체 양산에는 전기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프라에서 우리가 지금 탑티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렇게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드리면은 지금 용인 클러스터를 다 짓게 되면 경기도 소비전력 전체의 4분의 1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의 부채가 100조 원을 넘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업 경쟁력 유지와 어떤 혁명적인 기반 기술인 AI를 위해서 전력을 확보하는데, 고품질의 전력을 확보하는데 적어도 현 수준의 2배 이상 이거를 지금 착수했어야 네. 되는 단계,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수 선생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산업에 있어서의 피는 전기입니다. 지금 동시에 나오는 중국 소식은 중국은 깐수성을 비롯해서 내몽골까지 이런 AI 데이터 센터 설치되는 곳에는 중국의 AI 반도체가 장착되면 전기 요금을 50%로 감면해 주겠다. 이런 대책을 세우고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상당히 치열한 경쟁의 밑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한전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 시대에 인공지능 중심으로 세계 3위든 어떤 뭐 세계 주류 세력이 되려면 전기는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신재생이냐 또는 이 원전이냐 이런 논쟁 자체가 좀 허무한, 어떻게 하면 적은 단가로 더 많은 에너지를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국가적인 어떤 합의를 모아야 되는, 물론 우리가 지금 하면 빨리 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지금 전력 산업 자체가 또 굉장히 노후화돼 있단 말이죠. 노후화돼 있는 문제까지 곁들여서 좀 총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력 산업 혁신을 위한 타스크 포스도 좀 만들고 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좀 본격적으로 뛰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경 박사님이 아까 네. 그 비교를 잘해주셨습니다. 이 AI 관련해서는 1위인 미국이야말로 저 100점 1등이고 예. 3위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3위다. 뭐 우리 지금의 위치를 폄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자, 미국은 지금 GPU가 뭐 2천만 장 정도 있다 이렇게 추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은 이런 전력 확보를 어떻게 하나요? 미국도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이 좀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루이지애나 텍사스 같은 이렇게 석유 에너지가 많이 나는데 그런 근처에 짓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기존의 발전 인프라가 있는 데를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때 기업들한테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지을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그 공장을 지을 때 LNG 발전소를 추가로 옆에 지어주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별 라이센스가 하나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MS나 이런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이들 기업이 뭐 소형 원전 투자 이야기도 같은 그렇습니다. 맥락이군요. 예,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후 변화의 이슈를 상당히 희석시키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중국의 경쟁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최소 수십 개 이상 최단 시간 내에 확보한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태양광이나 신재생으로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경쟁을 따라가기는 제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도 중간 단계로서 원자력, LNG 시설을 좀 빨리 확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대수 소장님, 근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너무 이게 데이터 센터가 뭐 전력의 이유도 있을 테고 또 뭐 인력의 이유도 있을 텐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좀 심각하다. 얼마 전에 아마존의 맥가먼도 들어와서 짓겠다는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GPU 확보를 계기로 해서 지방 분산형 데이터 센터 구축, 차세대 전력망, 이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SMR이고요. 소형 원전. 이런 논의인데 지방형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지방의 데이터 센터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도 대부분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인력 확보라든지 또 뭐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의도해서 생산성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한번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장착이 되면 지방과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보고 이제 또 산업체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지방 분권화까지 인공지능 인프라망, 고속도로망을 같이 연결해서 지방 쪽으로 대폭 데이터 센터를 내리고 또 그쪽에 지방에 확대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뭐 정부 일각에서 지금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데이터 센터는 이번에 우리 국가전산관리원에서 사고에서도 봤지만 한번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전 관리를 위해서도 분산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원전 발전소가 있는 지역, 그 지역 부근에 데이터 센터를 좀 집중을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방안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원전과 또는 그 화력발전소 등등을 데이터 센터와 턴키 베이스로 같이 추진하는 그런 국가 차원에서의 마스터 플랜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마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가 균형 차원에서 또 첨단 산업인 AI 데이터 센터가 지방에 내려가는 부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에 지방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지방으로 균형 배치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예, 국가 안보 관점에서나 지방 균형 발전 관점에서는 이제 옳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이게 AI 소프트웨어 기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들이 입주해서 일을 하는 본사는 아마 판교나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의 데이터 연산을 열이 많이 나고 전력을 많이 먹으니까 데이터 센터에 넣는 건데, 지방에 그걸 갖다 놨다고 해서 지방에서 AI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계적 시설만 돼 있는 것이지. 예. 네. 그 사실 뭐 불 꺼놓고 냉각만 하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실은 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늘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제 지방의 기업의 입지 여건과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는 지금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주요한 기업들이 지방에 가서 정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정책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두 분께 이제 이거 좀 여쭤보고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입으로 들어가서 할 텐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제 외형을 갖추고 있는 산업 분야라든지, 또는 우리 이 사람을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AI 기능이 탑재되는 것인데, 대체로 미국과 중국은 좀 균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발전 속도가.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쪽에서 연구나 또 기술 축적이 많이 늦었고요. 특히 자율차 같은 경우도 보면 테슬라, 신생기업인 테슬라에도 완전히 못 미쳐 있고,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는 이 그 기존의 가솔린이라든지 또 그 경유차 이런 내연차 부분에서는 세계 탑이었습니다만, 네.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피지컬 이 AI는요, 엔비디아가 한국하고 협조를 하자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자체가 피지컬로 붙지 않으면 실제 생활에 활용되지 않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이 이를테면 로봇. 우리 길거리에 뭐 로봇도 많이 있고 공장 같은 거 가보면 공장에서 이미 로봇가 조립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로봇가 음식 나르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입력한 대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장에서 전기가 나갔다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피지컬 AI는 그 로봇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대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판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 만드는 데 인프라 그러니까 그 기계 제조품 이런 분야에서는 중국을 빼고는 우리가 물량 면에서나 질 면에서나 가장 압도적이다.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한국을 찾은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엔비디아와의 그 GPU만 받아서 우리가 축적시킨다 그러면 피지컬 AI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앞서갈 수 있는 장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경 박사님 그러면 김대호 소장의 말씀대로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를 받아서 우리가 좀 발전시켜 나간다면 AI 쪽을 그러면 피지컬 AI의 상당한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사실 한국이 강점은 사실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으로 제조업 역량들이 많이 지난 한 20년 동안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만큼 산업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국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유럽과 미주 시장에서 일본 그리고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 정도의 양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고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전 여기서 피터 틸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요?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를 X라고 하고 시장 창출을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이 뭐 Y%라 그러면 시장 창출 X, Y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거의 역의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AI 모든 거를 로봇이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밝은 미래인데 이거를 우리가 앞장서서 많은 비용을 다 내고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환의 속도는 스마트하게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선 개념을 먼저 하다 보면 그냥 노임을 좀 더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 박사님 말씀은 너무 앞서서 반 걸음만 가면 되는데 세 걸음 네 걸음 가서 일종의 캐즘이 발생할 이유까지는 유발시킬 이유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일 수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메타 플랜트를 지었다라고 하는 조지아주에서도 자동화가 많이 홍보가 됐는데 실제 엘라베마 공장에 비교해서는 노동력 감축은 20에서 25%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바뀌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엔비디아가 한국에 갑자기 26만 장 팔겠다라고 그러면서 맥주까지 사고 이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제조업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컴퓨터 밖으로 끌어내서 실생활에 쓰는 혁신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상대가 제조업의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가장 적합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피터 틸의 얘기와 일맥상통한데요. 아주 심하게 평가하면 한국을 실험실에 모르모토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엔비디아가 지금 인공지능 생성형 만들면 최소한의 돈은 벌고 버틸 수가 있는데 젠슨 왕은 그 다음을 내다보고 어마어마한 지금 혁신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국을 실험실로 보고 한국의 비용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잘 됐어. 그게 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같이 흥할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시행착오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열심히 연구하고 실제 연구 과실은 2등, 3등이 따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목도 우리가 조심을 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안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피터 틸의 경고도 한쪽에 넣고 그럼에도 우리는 피지컬 AI로 해서 앞으로 간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비교 우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킨과 맥주만 생각하지 마라.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경희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 박사님께 좀 냉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G3 선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기업들도 또 아주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고 G3는 현재 G3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제쯤 G3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반 기술이자 융합 기술이 돼서 저희가 어떤 이 기술에서 우리가 3등이다. 그러니까 전기하고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기에 콘센트를 꼽아가지고 컴퓨터를 할 수도 있고 뭐 밥을 지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요 체급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픈 AI라든지 제미나이는 월 활성 사용자 수가 한 5억에서 7억 명 정도를 보고요. 구글의 연 매출액이 올해 560조 원 정도, 영업이익은 120조 원에서 130조 원을 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조 초반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1, 2, 3등 그거랑 같은 얘기인데 남들이 다 하는 지금 파운데이셔널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전 세계 사용자를 다 잡는 그런 챗 GPT 같은 서비스를 우리도 하겠다. 그게 G3라고 정의를 하면 사실상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우리 한국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 말씀하신 피지컬 AI와 같이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제조업, 첨단 제조업 전략 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특히 바이오 분야, 소재 화학 분야에서 AI와 융합해서 우리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혁신을 만들어낸다면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AI 강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어떤 분야로 가야 될지. 예, 그렇습니다. 종합 3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종목만큼은 1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특화된 분야, 또 특별한 분야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챗GPT 같은 걸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 왜 엔비디아 같은 GPU 못 만드냐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반도체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메모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집약적이고 또 생산 성실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전체 생태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과 제조업의 연결, 뭐 이를테면 간단한 집의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또 공장을 움직이는 인공지능 팩토리, 특히 지금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이 피지컬 AI하고 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려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엔진을 만든다 이러면 수백 번, 수천 번. 왜냐하면 한 번 실수가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험을 디지털 트윈에 집어넣고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한쪽에서는 실제 세계를 돌리면 빠른 속도로
경우의 수를 다 연구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 임상 실험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그것을 가상의 경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면 100년 걸릴 것을 한 달이면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할 수 있는가. 미국 하는 거 그냥 따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한국적 인공지능 그것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버린 AI로 가는 길이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말로 된 것이 서버린 주권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특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론되는 것이 경 박사님 네. 피지컬 AI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형을 갖추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AI 기능이 탑재가 되는 건데 뭐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죠. 네. 외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니까요. 자, 우리 일상에 이 피지컬 AI가 상용화되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뭐 간병 로봇도 있고 배송 로봇도 있고 완전 자율주행 등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는 이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발전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그렇게 좀 구체적인 거는 우리 김 소장님께서 더 네.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좀 생생한 거는 김 소장님한테 듣고 제 생각에는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사 로봇이 나왔는데 이게 5천만 원이다. 빨래도 개주고 뭐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할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로봇이 어디 가다가 사고를 쳤다. 그럼 저희가 보험도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아주 생생한 건 모르겠고 아마 지갑에서 분명히 돈은 더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 소비가 되고 예. 장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근에 인공지능이 과열이다 또는 인공지능이 버블이다 해서 오늘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으로 생성형 GPT 하는 것만으로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해요. 특히 오픈 AI라는 곳, 오픈 AI라는 곳에서 오늘 정부의 구제금융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돈을 좀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미국 정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잘 나가는 인공지능이 왜 정부의 지급 보증까지 요구하느냐. 뭐 이 대목에 대해서 오픈 AI는 뒤늦게 말이 와전됐다고는 했지만 이게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판은 상당히 지금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엔비디아 하나만요. 엔비디아가 한국에 26만 장을 갑자기 주는 데는 엔비디아 생태계를 한국에 이식시키는,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엔비디아 아니면 다른 GPU 가지고는 피지컬 AI 하지 마. 그래서 지금 먼저 판을 까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인공지능의 반도체가요. 엔비디아 독점이 깨지고 AMD가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쿠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묶는데 우리가 모두가 엔비디아만 쓰게 되면 엔비디아에 강제당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산업에 있어서도요.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의 운영 체계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예 미국에 맡겨놓고 그거로서 제품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제일 잘 만드는 것은 한국이 했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강점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더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김 소장님 분석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피지컬 AI 쪽으로 갈 때 네. AI는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제품과 이제 탑재를 하면 되는데 이럴 때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은 주로 뭐 독일이나 일본 또는 뭐 중국도 해당될 것 같은데 이런 국가들이 되는 겁니까? 가장 큰 경쟁 상대는 결국 중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중국은 이제 엔비디아 거도 안 쓴다고 그러는데 중국도 스스로 GPU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GPU의 그 발전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싼 인건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싼 제조 비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중국 쪽이 만만치 않은 피지컬 AI 시대의 그 어떤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자, 다만 그러나 이 피지컬 AI라고 했어요. 제조업 육체 등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이 개발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시켜가고 있거든요. 예. 공부시켜가고 있고 학습시키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경쟁력 차이인데 우리는 중국보다는 그 대목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대목도 우리의 뭐 비교 우위 분야다. 여러 가지 인공지능 쪽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반석에 올릴 아주 좋은 기회다. 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AI는 김 소장님 말씀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얼마나 효능감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경 박사님. 네. 자 이제부터는 이 피지컬 AI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5년간 1조 원의 R&D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피지컬 AI 관련해서 어디에 좀 역점을 둬야 될까요? 뭐 센스 이야기도 나오고 뭐 자율주행차에 이제 AI가 탑재가 되는 개념이 될 텐데 제어 통제하는 뭐 기술 이야기도 나오고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선 이 1조 원이라는 규모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작죠? 듭니다. 네. 예, 그래서 2025년에 미국의 연방정부 R&D 예산 총액이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250조 원에서 300조 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1조라는 돈이 이제 작지는 않은데 이게 R&D에 대해서 제가 정부기관에서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반도체 설계 쪽을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반도체 일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지금 한국 경제의 수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제1의 생명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AI 생태계를 보면 맨 위에는 글로벌리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테크 플랫폼이 있고 그들이 일으키는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는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 인풋으로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 메모리를 우리가 국제 분업 구조상 제일 잘 하고 있고 예. 비메모리에선 삼성 파운드리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사실 단가라든지 산업용 로봇 같은 뭐 독일, 일본이 워낙에 세고 중국의 단가가 좋으니까 하나를 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다음에는 가장 상위에 있는 전략적 품목은 역시 로직 반도체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쪽의 R&D에 인력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반도체 설계에 될 수 있는 예. 팹리스죠. 예. ARM도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예. 김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1등이긴 하지만 실속 면에서는 엔비디아에 정말 크게 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너무 약하거든요. 제조업을 빼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는 거, 또 공기 맞추는 거, 수율 높이는 거 이것은 잘 하는데 정작 만들어내는 거 그것은 우리나라의 회사 자체가 원래는 있었는데 대부분 다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예. 이 대목이 바로 한국은 몇 개 회사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몇 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도체의 경우에서는요.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데 옆에 후공정, 전공정 그다음에 뭐 팹리스 각종의 소재 장비 쭉 만들어진 우리나라 생태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낙제점입니다. 그냥 대형 회사 몇 개가 우뚝 서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하청받아서 대량 생산하는 데는 1등할 수 있지만 또 이 정형화된 메모리 같은 데 생산하는 게 1등할 수 있지만 절대 첨단의 제품,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제품 절대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생태계, 중소기업들 좀 지원해야 되고요. 특히 사람 키워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그 공과대학의 학생들도 전부 제조 쪽으로 전부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 인재 키워야 된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KBS가 많은 시청자분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방영을 했던 그 다큐멘터리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자, 경 박사님. 예. 결국 사람입니다. 젠슨왕도 사람이고요. 네.
자, 이 AI 반도체 가장 중요한 거 AI 인공지능 앞으로 산업 소프트웨어가 됐든 아니면 관련된 하드웨어 분야가 됐든 인재 양성 확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의대에 미친 한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우스갯소리를 드리고 싶은데 그 한국은 그 인구가 적어서 한 세대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이 어느 분야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흥망 분야가 갈라지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진대재 장관 기억나십니까? 그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었나요? 네. 그 스카웃된 양반 예.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상무가 아니면 삼성에 안 온다 그랬는데 상무 제가 알기로는 이사 대우를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스트랑 카이스트 만들 때도 외국에서 주요한 학위를 한 한국인들에 대해서 비서에 차에 아파트까지 주고 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우를 훨씬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서 제 삼성 다닌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월급을 달러로 환산하면 미국에서 대학도 못 나오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모든 나라가 비슷한데 저는 그리고 뭐 어떤 학위 프로그램 반도체과를 나와야 되고 AI과를 나오면 그게 우수 인재인가 그것도 사실 왜냐면 우리가 64K 디램 만들 때 일단 64km 행군부터 하고 정신력을 가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온더잡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연나라 때 그 천리마 고사로 이거를 가름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네. 소왕이 곽괴라는 대신한테 천리마 즉 인재를 뽑으려고 천금을 줘서 천리마를 사오라 그랬는데 수소문에서 갔더니 천리마가 죽어서 뼈다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곽괴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지 천금을 주고 뼈다구를 사와서 이제 왕이 얘를 죽이니 많이 하는데 천리마 뼈다구를 천금을 줬다라는 얘기가 중화에 퍼지면 전국에서 천리마들이 달려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외의 인재까지도 저희가 유치를 하려면 네. 특단의 어떤 처우 조치, 처우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은 없지만 예. 끝까지 말씀 들었는데 예. 뼈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김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의대 가는 거 그거 뭐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하는 거 이것은 큰 문제 안 됩니다. 그 성적 차이라는 것은 미미해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MOT 대학원 교수로 10여 년을 재직을 했는데 공대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네. 아, 내가 이게 정말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다. 여기에 몸을 한 걸어보자. 그런 바람을 넣어주고 그러면 성적 차이가 좀 있더라도 얼마든지 우수한 기술 나올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갖고 물론 보수까지 포함해서 그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혁신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현 선생님께 좀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이 전국에 있는 공대 또 공학연구소에 초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건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쪽도 뭐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술 자 첫째도 기술 둘째도 셋째도 기술인데 기술 없으면 더 이상 생존이 안 된다. 사회적 합의를 구하고 부족하더라도 엔지니어 쪽 인재에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끝으로 두 분께 그 이야기를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충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년 뒤에 우리 2035년에 2025년부터의 AI 정책을 되돌아봤을 때 이렇게 했으니 잘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35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경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약간 저는 좀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미국의 유수 벤처 캐피탈들 민간 기업인데 지금 운용하는 자금이 뭐 50조, 100조 되는 뭐 앤드리센 호로위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이나 파운데이셔널 모델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투자 대비 수익이 더 안 나기 때문에
어떤 소재나 의학 분야에서 혁명적인 이런 걸 딥테크라고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기업들이나 정부가 내년에 뭔가 크게 우리가 남들처럼 하는 거 돈을 한번 크게 쓸 계획을 갖고 있다면 잠시만 그거를 한 1년만 보류를 하시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지금 남들이 가는 대로 양적 투입을 엄청나게 해서 뭔가 데이터 센터도 짓고 무슨 언어 모델 돌려 이런 게 그 투자 효율성이 갑자기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근본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려들기 전에 예. 충분히 고민하고 계획서를 설계를 잘하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한 1분 30초 정도 시간 됩니다, 김 소장. 네, 저는요 미국의 성장 전략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GPU 만들자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미국의 환경 가장 큰 것은 벤처 생태계를 통해서 돈이 우수한 산업, 새 산업에 돈이 몰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벤처 한때 막 키운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고속도로 까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중에 유효유 자금이 부동산 안 가고 정말 미래에 배팅할 수 있는 기술에 돈이 몰려들면 공대생들도 스프라이드나 어떤 경제적 여유를 갖고 기술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다시 한번 벤처 산업을 정말 한번 일으켜보자는 그런 운동을 한번 펼쳐보면 2030년에 크게 만족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두 분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AI 대한민국, AI 하면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경희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